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8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4페이지에서 우리 규칙 기반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규칙 기반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상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서 해야 되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경험도 이제 많아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같이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지도학습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같이 이제 제가 페이지를 참조 드리겠습니다. 이제 47페이지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머신러닝 모형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형에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시도한 것은 규칙 기반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도하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사이클런에서 네이버스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에서 K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선택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뭘 골라야 될까를 좀 표기를 이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알고리즘의 명칭이고요. 이 뒤쪽에는 이제 출력의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서,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이제 왜 골라야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는데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당장은 이제 출력의 유형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출력 유형은 크게 범주형 분류 출력과 연속형 회귀 출력이 있습니다. 범주형 분류 출력은 정해진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연속형 회귀 출력은 1.234와 같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계학습 모델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의 출력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 출력 유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붓꽃 같은 게 이제 분류인데 그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있는 거고 유형은 영어로 클래스라고 종종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보죠. 정보고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자면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러면 이게 목표인데 그 수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수단은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lassifier가 되겠죠. 회기는 그 앞으로 상위들의 이유로 인해서 이게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연속적인 값들, 컴퓨터 메모리에서는 이제 부동소점 숫자로 표현이 되고, 요거는 이제 실수의 하위 집합이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으로서는. 그러면 이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해서 이제 객체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모형의 설정입니다. 초기화. 그러면 이 부분은 알고리즘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모형이 실제로는 데이터를 경험해야지만 모형이 이제 최종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이제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계학습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모형을 훈련했으면 모형을 이제 활용해야 되겠죠. 모형 응용이 종종 예측입니다. 모형을 응용하는 것은 이제 예측을 위해서 모형을 응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채점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측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의 이제 평가, 성능 평가 부분이라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요. 전체 사이클을 다음과 같이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오, 역시 머신러닝이구만. 그지? 100점 맞았네. 야,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저기서 뭐 괜히 뭐 if else 문을 막 하고 막 이러느라 고생했잖아. 이상적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모형한테 데이터를 경험시켜 주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바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모형 훈련의 방식이 지도 학습이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이제 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각각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요걸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지도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촉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준다라고 하고 정답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답이 왜일까? 그 이유를 알아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의 이제 방향성입니다. 이 둘의 관계, 제가 이제 X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요 X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제 의미하고요. 물론 이제 뭐라고 쓰든지 간에 그 그냥 정하기 나름이지만요.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5.2, 뭐 3.5, 1.4, 0.1 이런 건데 이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결정이 되는 원리 자체를 우리가 아닌 우리가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규칙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이걸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은 논리적인 기계니까 이거를 기계 학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데이터를 경험하고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답들을 그 데이터에 대응하는 타겟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는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 볼까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지도학습 소개.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맥락을 이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얘기가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 그 타겟 용어 설명. 왜 타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런 점으로 이제 보는데 그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얘한테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라고 할게요. 간략하게 해설. 즉 이거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모형이 임의의 이제 그 함수 f로 이제 표현하고 거기서 이제 모형의 입력을 x라고 이제 표기를 할게요. 이것도 이제 자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죠. 요런 x가 이제 종종 이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출력으로서 y라고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y라고 하는 것은 예측의 목표입니다. 이게 예측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예측의 목표 값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답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얘를 이제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표준화된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뭐 교재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이 종종 이제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저자와 그리고 사이클론에서는 타겟이라는 용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요 데이터만 경험시켜주면 지도 학습이 되는 건데요. 비지도 학습이 되는 건데 타겟을 같이 경험시켜주면 이제 지도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 학습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비교해서 비지도 학습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지도 학습을 이제 보셨는데 두 번째로는 비지도 학습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지도 학습에 이제 현재 그 비교될 만한 것은 군집 알고리즘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론의 클러스터에서 K-means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모형을 이제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개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 현재로서는 이제 군집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K-means를 통해서 모형 훈련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예측을 이제 수행하는데 품종 예측이 이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품종 예측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은 조금 섬세하게 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모형을 이제 풀려놨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만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지도가 됩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이거야, 정답이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얘는 야 정답 몰라 몰라. 어쨌든 세개 덩어리 좀 찾아봐. 네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세 개를 찾으려고 하니까 세 개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측을 이제 수행하면 와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품종 예측을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형 성능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성과가 좋았나요? 이 아래쪽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아까는 이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100점을 맞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채점을 하면은 얘는 100점에 훨씬 미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닌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해볼게요. 보시면 제가 실행하니까는 다음번에 89%도 나왔어요. 그죠? 오, 이거 꽤 잘했는데? 또 하면은 9%로 엉망이 되기도 하고 이제 할 때마다 굉장히 엄청나게 다른 비율을 이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 보시면 우리가 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그 타겟 값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 타겟 값은 그냥 임의적으로 0번, 1번, 2번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세토사가 0번이고 버시 컬러가 1번이고 버지니카가 2번인 거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자체는 이 원래의 그 타겟 값이 0번, 1번, 2번이 왜 인간을 경험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어쨌든 세 개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설령 잘했어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야, 군집의 예측을 Y1이라고 이제 부르고, 아니, 예측을 Y에다가 모작을 씌운 걸로 이제 부르고 하고, 얘도 0번, 1번, 2번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타겟 값도 0번, 1번, 2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었어도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실제로 0번이 얘의 1번이고 1번이 2번이고 2번이 0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원래 0번, 1번, 2번이 누가 누구였는지 모르고 어쨌든 그냥 세 개를 찾으라고 하면 총 세 개를 0번, 1번, 2번으로 표기를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대단히 잘했어도 이 타겟 값하고 이런 식으로 채점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애초에 이 비지도 학습은 그냥 이런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뭘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자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는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이 품종 예측을 가능하면 뭐 눈으로 그려본다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품종 예측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펜다스 이제 아까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 플랫을 스캐터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컬러를 이제 품종 예측으로 품종 별 색상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규정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하신 부분이에요. 네, 위에 있다 보니까는 그냥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시는데 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K민즈에다가 강제적으로 제가 랜덤 스테이트를 좀 지정할게요. 난수 초이 값을 이제 지정해서 저랑 이제 결과를 이제 동일하게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K민즈 자체에서 난수 초이 값을 고정하시면 저랑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하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말로 24%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를 이 품종 색상을 이제 부여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품종 색상은 이제 진짜가 아니고 품종 예측입니다. 그러면 24%라고 하는 지표를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 못하는 거죠. 이 성능 자체는. 근데 이 그려진 걸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다르지 않았나요? 그죠? 색상이 이렇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틀렸겠지만 대체적으로 꽤 잘한 편이에요. 비지도 붙이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색상들이 서로 그 색깔 이제 0번, 1번, 2번이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PLT에서 서플롯을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원래의 품종하고 서로 이제 비교해서 좀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훅 들어왔죠. 그죠? 이거는 이제 왜 수행했는가 하면은 이 그래프를 한 번에 두 개 이상을 같은 공간에서 그릴 때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전체 영역을 그림틀 또는 피겨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림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틀 내에 지금처럼 필요한 경우에 그래프가 이제 두 개 이상 생성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데 요런 그림틀 안에 것들을 이제 서브 플롯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서브 플롯을 이제 두 개 이상 이제 그릴 때는 이제 행과 열의 위치를 공간을 이제 설정하고 거기서 이제 몇 번째인가 위치를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프의 위치를. 그러면 지금 보시면 1 by 2예요. 그러면 1행 2열짜리를 이 공간을 이제 만드는 거고 거기서 첫 번째 위치에다가 그리면 왼쪽에다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그리고 싶으면 PLT 서플롯의 1 by 2의 공간은 동일한데
그 1바의 공간, 이 공간에 2번에서 그리면 여기에 이제 그려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의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릴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그림 틀의 크기가 적당히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 크기가 그냥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 틀의 크기를 설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로와 이제 세로의 크기를 적당하게 보기 좋게 지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의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요 그 서플랫에서 생성한 요 그래프 객체 자체를 여기다가 전달을 해 주셔야지 해당 그래프에서 그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객체 자체를 획득해서 이 아이리스 프레임이 새로운 그래프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해당 그 객체를 활용해서 그리도록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요 컬러죠. C가 이제 컬러의 약자인데 원래 품종들이 어떤 색상으로 보여지는가를 첫 번째 왼쪽에서 그리고자 했고 그리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예측한 것이 어떻게 그리는가를 오른쪽에다가 예측 품종으로 이제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거의 그 예측을 잘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리스에서는 요 그 빨간색을 0번으로 표기하고 초록색을 1번으로 표기하고 파란색을 2번으로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측을 거의 잘 했는데 군집 알고리즘은 얘를 1번으로 그리고 요 위쪽을 0번으로 마지막 요쪽을 2번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 부분은 다 맞춘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제 퍼펙트하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맞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랫부분도 거의 대부분 맞췄는데 좀 못 맞춘 부분이 요 중앙의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제 인프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랑 그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성능을 이제 보여야지 맞죠. 이거 이 결과가 문제. 그런데 만약에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0번하고 1번의 비교가 어떻게 될까요? 다 틀린 거죠. 즉, 이 아래쪽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사실 의미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군집 알고리즘은 자기는 그냥 이걸 1번으로 했는데 어차피 얘가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걸 0번으로 할 이유도 없거든요. 우연하게 아니면. 그래서 그냥 나는 얘를 1번이라고 부르겠어요. 아닌데 0번인데? 오 그럼 다 틀렸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다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군집 알고리즘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집 알고리즘의 평가는 이런 식이 애초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군집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가 요 타겟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존재하니까 비교해서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비지도 학습과 이제 지도 학습이 무엇인지를 아셨죠? 요 내용은 당연히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지도 학습.
5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기계학습의 주요한 이제 방법론인데요. 지도학습은 가장 널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머신러닝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딥러닝은 뭐야?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주요한 방법론이 1990년대 이후로 대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통계가 부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이 머신러닝이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이어받아서 해주거라. 딥러닝인데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기존의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고, 기존의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딥러닝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이미 잘 아시죠? 그런데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자식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영역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 머신러닝의 기법이고 이거는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도학습이 있고 딥러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기존의 머신러닝의 방법론도 지원하고 딥러닝, 줄여서 DL이라고 쓸게요. 딥러닝들도 다 지도학습 기반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챗GPT는 뭔가요? 챗GPT는 지도학습을 주요한 방법으로 씁니다. 텍스트 자체에서도 이거 다음 단어가 뭐야? 다음 단어가 뭐야?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방법으로 학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텍스트 딥러닝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살짝 이제 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언어 모델들도 지도학습 기반인데요. 그러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요 데이터가 모형의 이제 입력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가 타겟으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목표로 하는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언어 모델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이라는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타겟은 사랑, 사모, 사살. 뭐가 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에 나오면 그냥 정상적인 문장으로 이제 가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문장이 진행됐을 때 보통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현재의 챗 GPT도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많은 어떤 노력을 들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비지도 학습에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요 군집 알고리즘 3장의 이제 내용인데, 요건 이제
미리 제시를 드렸죠.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클러스터라는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게 그 용어를 다르게 했지만 사실은 분류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룹이 뭐야? 하면은 이게 유형 아니야? 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용어만 다르게 한 것일 뿐, 그냥 클러스터나 유형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군집은 분류 알고리즘이냐? 라고 물어보면 영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굳이 이제 나누는 이유는 군집이라고 하면은 비지도 학습을 뜻하고 분류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 학습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용어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일부러 좀 구분을 위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의 원리가 다른 거죠. 비지도 기관이냐 지도 기관이냐라고 하는 이제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목차를 보면서 빅픽처만 확인하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기존의 규칙 기반하고 어떻게 다른가가 사고의 이제 흐름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전문가가 돼서 뭐그 SQL 쿼리를 잘 작성하거나 아니면 if else만을 잘 작성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됐는데 이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경험시켜주면 얘가 그냥 잘하길 기대하는 거죠. 그냥 잘해봐라. 이런 챗 GPT도 그렇게 된 겁니다. 3천억 건의 문서로 학습을 했대요. 그럼 3천억 건의 문서를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기존에도 없죠. 근데 많은 양의 다량의 텍스트로 이제 훈련하니까는 뭔가는 잘 하죠.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고 기계학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1.7절에서 이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응용이라고 그냥 응용 사례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적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EDA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상 이 필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리뷰에도 대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도 학습 기반임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도 학습을 알았으니 비교해서 비지도 학습이 무엇인지를 얼른 빨리 좀 이제 살펴봤고 그걸 위해서 아까 이제 3장의 내용을 약간 미리 살펴봤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이 무엇이 있는지 걔네들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하면서 원리를 살펴보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